아프리카의 초원을 질주하는 검은 물결. 지상 최대의 동물 대이동이 시작된다. 해마다 7월이 되면 200여만 마리의 초식동물들이 세렝게티를 떠나 마사이 마라로 향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동물들이 일제히 대이동을 하는 시기. (500km가) 넘는 대장정. 세렝게티와 마사이 마라를 흐르는 마라강도하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누대 이동을 주시하던 악어가 표적을 발견하고 강물로 뛰어든다. 악어의 공격을 받으며 강을 건너고 육식동물들에게 추격을 당하면서도 이들의 긴 여정은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탈출에 가까우리만큼 필사적인 대이동을 감행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다. 탄자니아와 케냐로 국경이 나뉠 뿐 세렝게티와 마사이 마라는 하나의 초원이다. 마사이 마라 대초원에 도착하면 초식동물들의 대장정은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초원의 숲을 속에서 잠복하고 있던 육식동물들이다. 잠시도 경기를 늦출 수 없는 야생의 세계. 사자나 치타 같은 육식동물이 노리는 먹잇감은 대이동에 지친 누떼와 그 새끼들이다. 목숨을 뺏고 빼앗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한 생명의 죽음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환과 공존. 야생의 세계에서 삶과 죽음은 해가 뜨고 지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마사이 마라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케냐의 마사이 마라는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10분의 1 면적에 불과하지만 야생동물을 더 자주 만날 수 있다. 세렝게티의 야생동물들이 해마다 마사이 마라로 대거 이동해오기 때문이다. 세렝게티의 건기가 찾아오는 7, 8월이 되면 200여만 마리의 초식동물들이 물과 풀을 찾아 마사이 마라로 건너오고 이들을 따라서 육식동물들도 함께 이동해온다. 반대로 마사이 마라의 건기가 시작되는 10월이 되면 동물들은 다시 세렝게티로 돌아간다. 동아프리카 야생 초식동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검은 꼬리 누. 아프리카의 전설에 따르면 신이 소의 뿔과 염소의 수염, 말의 꼬리를 이어붙여 만들었다는 속과의 동물이다. 얼룩말과 누는 함께 이동하고 생활한다. 후각이 발달한 누는 20km 밖에서도 물을 찾을 수 있고 시각이 뛰어난 얼룩말은 멀리 있는 천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자는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사냥을 하기 때문에 한낮엔 물가나 나무 그늘을 찾아가야 한다. 생후 18개월이 지나 갈기가 생기기 시작한 숫사자는 홀로 떠돌이 생활을 한다. 사냥을 하며 새끼를 키우는 일은 암사자의 목. 다자란 숫사자가 암사자와 함께할 때는 짝짓기 철뿐이다. 비슷한 시기에 번식을 하며 제 새끼와 남의 새끼를 구별하지 않고 젖을 먹여 키우는 암사자들은 사냥감을 추적할 때도 공동 작전을 펼친다. 사냥 능력이 떨어지는 숫사자는 다른 무리로부터 영역을 지키는 일을 하지만 이마저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숫사자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 초원과 초식, 육식 동물들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세렝게티 마사이 마라는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동물의 왕국이다. 그러나 최근 15년 사이 마사이 마라에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10월이면 세렝게티로 돌아가야 할 야생동물들이 11월이 돼도 마사이 마라를 떠나지 않고 있다. 건기와 우기의 변화가 뚜렷했던 세렝게티 초원에 이상 징후가 생긴 것이다. 세렝게티로 돌아가질 않고 마사이 마라에 남아 번식을 하는 동물들도 눈에 띄었다. 코끼리 외에 여러 야생 동물들의 새끼도 자주 목격된다. 코끼리의 수태 기간은 22개월로 꽤 긴 편이다. 한 배에 한 마리를 낳는데 새끼는 태어난 뒤 15분이면 걸을 수 있고 수명은 6, 70년 가량이다. 대부분의 수컷이 암컷과 떨어져 살며 늙고 노련한 암컷이 무리를 이끌고 다른 가족들과 연합해서 3, 40마리가 집단을 이루기도 한다. 평균 4톤이나 나가는 거구지만 초식동물이라 하루의 대부분을 물과 풀을 먹는 데 보낸다. 코끼리도 상암 인력과 서식지 파괴로 점점 그 수가 줄고 있다. 마사이 마라에 동물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도지만 해발 1500m의 고원에선 다른 지역에선 보기 힘든 귀한 식물과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난다. 사냥을 하지 않을 때 느긋한 육식 동물들과는 달리 초식 동물들은 언제나 경계태세를 늦추질 않는다. 갓 태어난 임팔라 새끼도 사자나 치타가 움직이기 전에 재빨리 달아나는 법부터 배운다. 야생의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의 몸짓이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기 원숭이에겐
눈에 보이는 모두가 신기한 것들 뿐이다. 풀을 뜯어 냄새를 맡아보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아기 원숭이. 개코 원숭이들은 장난기가 심하고 난폭한 편이다. 혼자 있는 아기 원숭이를 은근슬쩍 다가가서 넘어뜨리는 개코 원숭이. 겨우 몸을 일으킨 아기 원숭이가 재빨리 어미 품으로 향한다. 세상 구경에 한눈 파느라 어미와 떨어지게 된 아기 원숭이가 심술궂은 개코 원숭이에게 또 걸려들었다. 급한 대로 옆에 있는 형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며칠 먼저 태어난 형도 힘이 없긴 마찬가지. 어린 개코 원숭이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아직 어미의 품이다. 원숭이 모자에게 슬그머니 다가오는 개코 원숭이. 아기 원숭이를 괴롭힌 것을 사과하려는 듯 어미에게 다가가 털을 골라주는 개코 원숭이. 그러나 화가 난 어미 원숭이는 고개 한 번 돌리지 않는다. 계속해서 털을 골라주고 벌레를 잡아주는데도 아예 등까지 돌리고 앉는다. 어미에게 가장 화가 나는 일은 새끼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다. 야생 동물들의 번식기를 맞은 마사이 마라는 갓 태어난 생명들로 활기를 띈다. 새끼들이 먹이를 먹는 동안 사방을 경계하는 어미. 모성의 본능은 아프리카 초원에서도 다르지 않다. 초원에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도 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대형 초식동물 콧불소다. 인류보다 더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 가운데 하나인 흰 콧불소는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개체 수의 급감은 밀렵이 가장 큰 요인이다. 콧불소의 뿔로 장식품을 만들거나 약재로 쓰는 여러 나라의 풍습 때문이다. 여기에 있는 흰 콧불소들은 낮에는 케냐 야생생물청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 흰 콧불소의 멸종 위기는 모두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사라지는 것은 흰 콧불소뿐만이 아니다. 세계 최대의 홍학 서식지인 나쿠루 호수. 홍학을 비롯한 370여 종의 조류들이 살고 있어서 지구상 가장 위대한 새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곳이다. 백만 마리의 홍학이 살고 있던 호수는 몇 년 새 많이 달라졌다. 동부 아프리카의 가뭄으로 호수의 물은 급격히 감소했고 주위에서 흘러드는 오염된 폐수로 인해서 홍학은 원래의 5분의 1 수준인 20만 마리로 줄어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차 있었던 호수도 바닥을 드러냈다. 호수 바닥에 허옇게 말라붙은 소금 덩어리. 호수의 물이 모두 사라지면 나쿠루는 소금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주변의 호수들도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어서 홍학들은 점점 더 삶의 터전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 아프리카 최고의 경관으로 꼽히는 홍학의 군무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케냐는 거주와 방목을 허용하는 동물 보호구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국립 보호구로 나뉜다. 마사이 마라는 국립 보호구에 해당된다. 그런데 소떼를 방목시키기 위해 들어온 마사이들이 눈에 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소에게 먹일 풀이 모자라자 보호구 안으로 소떼를 몰고 들어오는 것이다. 국립공원이나 동물보호구 내의 방목은 불법이지만 케냐 야생생물청 감독관들도 이들을 막지 못한다. 마사이 마라가 원래 마사이족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마사이는 이름 그대로 마사이족을, 마라는 알록달록한 것을 의미한다. 초원과 수목, 동물이 그득한 마사이 마라는 이들에게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 마사이들의 땅이다. 가족의 안부보다 소의 안부를 먼저 묻고 가뭄이 들었어도 소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난 뒤에야 물을 마실 정도로 소를 아끼는 마사이들. 남자들은 소떼를 몰고 이동하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기 때문에 마을엔 여자와 아이들뿐이다. 연이은 가뭄으로 소를 잃으면서 이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아프리카의 전사 마사이가 들고 있는 것은 창이 아닌 휴대전화다. 마사이들의 통화 내용은 주로 풀과 물이 있는 지역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Knife? Yes. 와, 셉니다. 요즘은 이제 마사이도 칼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갖고 있군요. 라이온, Lion. 라이온. And spear. 칼하고 나이프, 이 핸드폰이 같이 차고 있어요. 이게 아주 필수품입니다. 요즘은 마사이도 변했습니다. 마사이족을 상징하는 붉은 천을 두른 채 오토바이로 초원을 달리는 마사이들. 점점 사라져가는 초원을 찾기 위해 휴대폰과 오토바이가 필요한 이들의 삶에 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해가 질 무렵 맹수들이 본격적인 사냥에 나서는 시간이다.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는 사바나.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가 먹이 사냥에 나섰다. 시속 115km로 달리는 치타는 한 걸음에 8m를 뛰며 먹잇감을 추격한다. 치타를 따돌리기 위해 지그재그로 도망가는 가젤. 결국 치타의 먹이가 되고 만다.
암사자들이 노리는 동물은 따로 있다. 수풀에 몸을 숨긴 채 몰래 얼룩말을 따라가다가 거리가 좁혀지자 맹렬한 기세로 추격을 시작한다. 얼룩말을 잡자마자 숨통부터 끊어놓는 암사자. 마사이마라 대초원에선 매일같이 쫓고 쫓기는 삶과 죽음의 경주가 펼쳐진다. 사자가 배를 채우고 떠나면 새들과 하이에나가 남은 찌꺼기를 처리한다. 뼈까지 먹어치우며 초원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하이에나. 원시 자연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아프리카의 초원. 약육 방식의 세계지만 초원에선 한없이 강한 자도 한없이 약한 자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야생의 삶은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오랜 세월을 이어오고 있다. 지구의 마지막 유산인 아프리카의 대초원. 이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은 모두 어디서 왔을까? 아프리카 원시 생명의 기원을 찾아 케냐 북부로 향한다. 케냐는 적도상에 위치한 나라다. 케냐 남부에서 북부로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적도 표지판. 휴대용 GPS가 위도 0을 가리킨다. 적도가 바로 지나가는 곳이다. 이 적도 표지판을 경계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뉜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물이 빠질 때 회전하는 방향을 보면 북반구에선 시계 방향으로 물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전향력, 코리올리 효과라 부른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남반구와 북반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쏠리는 현상이다. 남반구에선 물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태풍도 북반구에선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선 왼쪽으로 돈다. 이 효과는 극지방에선 가장 크게, 적도지방에선 가장 작게 나타난다. 적도에선 움직이지 않는 나무 조각, 물이 회전하지 않고 수직으로 흘러내린다. 남반구와 적도, 북반구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케냐 북부에 위치한 투르카나 호수로 가는 길. 나이로비에서 720km나 떨어져 있어서 차로 2박 3일을 달려야 하는 먼 길이다.
길도 이정표도 없는 사막은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의지할 것이라곤 나침반과 지도 한 장뿐. 여기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아까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네.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찾아온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길이었다. 길을 여기서 오면 다 헤맵니다. 이게 사막이라서. 저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에 원시 생명의 땅 투르카나가 있다. 케냐 최대 호수로 300만 년 전에 생물 화석과 원시 인류의 화석이 대규모로 발견된 곳이다. 사바나 초원이 있는 남쪽과는 전혀 다른 풍경. 케냐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막지대다. 낙타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유목민들. 케냐는 국토의 80%에서 사막화가 진행돼 점점 물이 사라지고 있다. 급격한 사막화 현상으로 케냐 북부와 동북부 건조 지역은 가축은커녕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불모지로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한 부족들 간의 유혈 충돌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물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모래가 물처럼 보이는 신기루는 간절히 믿고 싶은 현실일 것이다. 케냐 북부의 사막지대에는 소수 부족인 가브라족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 세간살이를 모두 낙타 등에 싣고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부족이다. 오늘 태어났대 저 새끼가. 낙타의 발바닥은 작은 방석처럼 돼 있어서 200kg의 짐을 지고도 시속 30-40km로 하루 종일 사막을 걸을 수 있다. 사흘 동안 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낙타. 거친 가시풀을 뜯어 먹으며 목을 축인다.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낙타 외에는 어떤 동물도 먹을 수 없어서 낙타풀이라 불리는 식물이다. 오늘 아침에 태어난 새끼 낙타가 어미 등에 업혀 사막을 건넌다. 낙타는 2-3년에 한 번 새끼를 낳는다. 걸음을 떼고 나면 평생 사막을 걸어야 하는 낙타의 일생에서 어쩌면 지금이 가장 편안한 시절일 것이다. 목에 방울을 단 우두머리 낙타. 물을 찾아 떠나는 낙타들 앞에 행운의 상징인 커다란 무지개가 걸렸다. 드디어 투르카나 호수에 도착했다. 사막 한가운데 바다처럼 펼쳐진 호수.
제주도 면적의 4배가 넘는 이 거대한 호수는 동쪽은 에티오피아에, 서쪽은 수단에 속해 있다. 이 깊고 푸른 호수에 원시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다. 투르카나호는 호수 연안과 3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지역이 시빌로이 국립공원이다. 투르카나 호수 동쪽 습지에 자리한 시빌로이 국립공원. 건조한 사막지대인 케냐 북부에서는 보기 드문 야생동물의 천국이다. 초식동물들도 많지만 350여 종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국제 조류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래비 얼룩말 부부 사이에 싸움이 붙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부부 싸움. 서로에게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싸움을 지켜보던 새끼 얼룩말이 엄마 아빠에게 다가가 화해를 시도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화해하는 부부. 자식에겐 한없이 약해지는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나 똑같다. 시빌로이 산 경사면에는 무려 700만 년의 역사를 가진 화석림이 있다. 말 그대로 화석이 돼버린 숲이다. 멀리서 보면 바위덩어리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영락없는 나무다. 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한 돌로 바뀐 것이다. 커다란 규화목 화석들은 과거 이곳이 아주 울창한 숲이었음을 말해준다. 나뭇결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규화목은 수백만 년이 지났지만 마치 갓 쓰러진 구목처럼 보인다. 보통 나무가 죽거나 쓰러지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거나 화학적으로 분해돼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곳에선 투르카나 호수 중앙섬이 폭발하면서 나무들의 구조와 조직, 나이테까지 고스란히 남은 채 화석이 됐다. 그러다 오랜 세월 풍화 작용에 의해서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오래전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했던 땅은 이제 척박한 사막으로 변해버렸다. (1960년대) 후반 과거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화석이 대거 발견됐다.
당시 발굴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는 쿠비포라 연구소. 동물들의 조상 화석과 초기 인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쿠비포라 프로젝트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300만 년 전의 산호 화석.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핀 게 이렇게 회색 돌로 됐어. 이런 게 좀 비슷한 거예요? 투르카나 호수에서 살았던 거북의 화석도 발견됐다. 돌로 된. 쿠비포라 지역의 야생동물 화석은 다른 아프리카 대륙의 발굴지보다 그 종류와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250만 년. 특히 이곳에선 동물의 표본 화석뿐 아니라 철기 시대의 유물 4,000점이 함께 발굴되기도 했다. 이 화석들은 고고학자 리처드 리키에 의해 발견됐다. 영국 태생의 고고 인류학자인 부모와 함께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수많은 원시 인류 화석을 발견했던 리처드 리키. 그는 1984년에 발견한 호모 에렉투스 화석으로 인류 진화사를 새롭게 쓰게 된다. 지금도 쿠비포라 지역은 원시 인류의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된 것으로 꼽힌다. 쿠비포라 연구소에서 보물로 꼽는 3개의 동물 화석이 있다. 그중 하나가 큰 거북 화석이다. 200만 년 전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북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게 좀처럼 믿기질 않는다. 큰 거북 화석과 함께 아주 귀한 화석으로 보존되고 있는 선사코끼리의 화석. 상아와 뼈의 골격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더욱 놀라울 뿐이다. (200만 년 전) 투르카나 호수에 살았던 악어의 화석. 길이가 15m는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형 나일 악어다. 이 화석들은 1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의 흔적을 찾는 자료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투르카나 호수엔 지금도 나일 악어가 살고 있다. 예전에 비해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곳은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나일 악어의 서식지다. 투르카나 호숫가에는 곳곳에 악어 알로 보이는 화석들이 남아있다. 나일 악어의 암컷은 3m, 수컷은 5m까지 자라는데 악어의 알도 공룡알과 비교될 만큼 크다. 꽃다가 동그란 거 남아 있네. 이것도 아직 큰 거 같은데 이것도. 이거 지금 완벽하게 남아 있네요.
투르카나 호수의 중앙섬은 접근이 쉽지 않아 비교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섬 전체가 세 개의 화산섬 분화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곳곳에 분화의 흔적이 남아 있다. 쿠비포라 유적지는 200만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났던 화산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쿠비포라의 역사가 시작된 셈이다. 워낙 넓은 데다 특유의 물빛 때문에 옥빛 바다라 불리는 투르카나 호수. 호숫가에는 케냐의 여러 소수 부족이 살고 있지만 가장 숫자가 적은 것은 엘모로족이다. 이들의 인구는 모두 합해 수백 명밖에 되질 않는다. 옷차림보다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엘모로 여인들. 옷은 아무렇게나 걸쳐 입어도 커다란 귀걸이와 원색의 화려한 목걸이는 빼놓질 않는다. 시기나거로 악명 높은 거대한 나일 악어를 사냥하며 투르카나의 악어 전수라 불렸던 엘모로 부족의 남자들. 지금은 케냐 정부의 악어 사냥 금지법 때문에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낙타와 염소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엘모로 여인이 옥수수를 빻아 우갈리를 만들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의 주식 우갈리는 옥수수 가루를 찐 것이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찌는 것은 도나라 부른다. 우갈리가 흰 쌀밥이라면 도나는 현미밥인 셈이다. 호수가 가까워서 갓 잡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물고기를 말려두는 것은 비상식량으로 쓰기 위해서다. 오랜 세월 동안 투르카나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엘모로족.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은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이다. 5 식구는 식수를 구하러 떠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호수의 물은 너무 짜서 먹을 수 없게 된 지 이미 오래. 엘모로족 가장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식수를 구해오는 일이다. 마른 풀로 엮은 아담한 쌍둥이네 집은 여느 엘모로족의 집과 비슷하다. 호수에서 이만한 게 여기가 악어도 있다. 악어. 투르카나 호수의 나일 악어. 오래전 악어 사냥의 흔적이다. 엘모로 남자들의 주요 일과는 20-30km 밖에서 물을 떠오거나 투르카나 호수로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사방이 온통 거대한 사막뿐인 이곳에서 투르카나 호수는 엘무로족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다. 예전에 비해 물고기가 많이 줄긴 했지만 소수의 엘무로족이 배불리 먹기엔 여전히 충분한 양이다. 깊은 호수로 나가지 않고도 그물만 던지면 팔뚝만한 고기들을 내어주는 생명의 호수 투르카나. 투르카나에 사는 엘무로족이 스스로 행운의 부족이라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투르카나 호수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다. 투르카나 호수는 아프리카의 큰 호수들 중 가장 염도가 높다. 에티오피아에서 흘러들어오는 오모강 물줄기가 유일하게 유입될 뿐 배출구가 없다. 가뭄이 계속되면 호수의 염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년째 가뭄이 계속된 데다 지구온난화로 연평균 기온이 40도를 웃돌면서 호수의 염분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점점 소금 호수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6년도에는 에티오피아에서 투르카나 호수로 흐르는 오모강 물줄기를 막으면서 부족 간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투르카나 호수는 이제 국제적 물 분쟁의 치열한 현장이 되고 말았다. 투르카나 호수를 터전으로 살아온 여러 부족들의 앞날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악어와 싸우며 물고기를 잡고 자연에 순응하며 일생을 투르카나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들도 호수와 함께 위기의 운명에 놓여 있다. 원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풍요의 땅 투르카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존재할까? 시빌로이 국립공원에 아침이 왔다. 사방이 거대한 사막으로 포위돼 있으면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은 초원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호수가 아직 우리 곁에 있다. 초원에서 풀을 뜯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야생 동물들도 이 투르카나가 삶의 터전이다. 호수로 날아온 플라밍고 떼. 국제 조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여전히 새들의 천국이다. 투르카나 호수는 나일 악어의 서식지일 뿐 아니라 하마의 중요한 번식지이기도 하다. 눈과 코만 내놓은 채 하루 종일 물속에서 보내는 하마. 코끼리와 코뿔소 다음으로 몸집이 큰 초식 동물이다. 다양하고 독특한 동식물들이 경이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푸른 지구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점점 말라가고 있는 투르카나 호수의 상태는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심각하다. 바다처럼 거대한 호수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수였던 곳이 맨 땅을 드러냈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호수 바닥에선 전혀 물기를 느낄 수 없다. Now, normally here in Sibiloy, we normally receive 2 rainy season per year. But for the last 2 years, we have received only 2 rainy seasons that has rained only for 2 days. So that shows how severely we are affected by the global change. Now, when you see at the lake shore, it has receded. Some years ago, we had the lake into the inland about 400 meters away. But now that 400 meters is now on land. It's no longer in the lake. So that has affected the operation, has affected the park severely. Turkana, this is Campo Turkana. 국립공원을 관리 감독하는 케냐 야생생물청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호수의 수량 급감은 투르카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Do you see we have crown gazelles there? No. 호수에 물이 빠지면서 전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섬까지 생겼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온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훼손되지 않은 태초의 순결과 신생의 모습. 지구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지키는 일은 우리들의 몫이다.